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현직 총리가 패전의 원인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전장이 아니라 바로 일본 정치 시스템, 그 심장부에서 말이죠. 고장난 기계는 어떻게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내부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시바 세게루 총리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멈출 수 없었는가? 그러니까 지난 80년간 수많은 반성이 있었지만 정작 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모두가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본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라는 이 거대한 기계가 도대체 왜, 어떻게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로 낭떠러지를 향해 돌진했는지 그 설계도 자체를 한번 뜯어보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시바 총리가 지목한 시스템 붕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해 나갔는지에 대한 아주 냉철한 부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말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도 왜 브레이크가 없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바로 그 침묵을 깨고 시스템의 결정적인 고장 지점 4군데를 정확히 지목합니다. 자, 이제 이시바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국가를 멈춰 세우지 못한 4개의 고장난 부품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헌법, 정당, 의회, 그리고 언론. 바로 이 4가지가 일본이라는 정치 기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고장 지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통수권 독립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뜻이냐면 국가라는 한 지붕 아래 정부와 군대라는 사실상 2개의 독립된 권력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군대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거죠. 구조가 정말 기이했어요. 정부는 돈줄, 즉 예산은 쥐고 있었지만 군이 그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지는 전혀 막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군대의 폭주를 그냥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식물 총리를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2년째 고장은 정치권,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군부라는 존재가 스멀스멀 커져가고 있는데 정당들은 뭘 했냐? 자기들끼리 이익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 텅 빈 권력의 자리를 군부가 너무나도 쉽게 차지해버린 겁니다. 정당들은 정말 근시안적이었어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했습니다. 1930년에는 정부를 공격하려고 군부의 논리에 동조했고 1935년에는 정적을 제거하려고 군부의 힘을 끌어들였죠. 이건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결국 군부에게 정치는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되는구나 하는 아주 나쁜 선례만 남겨준 셈이 됐습니다. 3번째 고장 지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어떻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고 침묵에 빠졌는지 한 의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40년 정말 모두가 전쟁의 광기에 취해 있을 때 사이토 다카오라는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 순간 의사당 전체가 얼어붙었겠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군부의 눈치를 보던 동료 의원들이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제 손으로 그를 의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찬성 296, 반대 7.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상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의회는 돈 문제,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군사비가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그냥 묻지마 예산처럼 통과된 겁니다. 어디 얼마를 쓰는지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의회는 국가의 금고 열쇠를 그냥 군부한테 통째로 넘겨준 셈이죠. 자, 마지막 4번째 고장 지점입니다. 바로 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죠. 이 그래프 변화를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제국주의를 비판하던 그 날카로운 펜이 전쟁을 찬양하는 총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론을 움직인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돈이었어요. 자극적인 전쟁 기사를 쓰면 신문이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분위기였습니다. 들끓는 민족주의의 열풍에 그냥 편승해버린 거죠. 결국 돈과 선동이 만나서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이 전쟁의 가장 큰 확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시스템의 붕괴 뒤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죠. 정치적 폭력이라는 유령이 일본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15년 동안 현직 총리만 3명이 암살당했어요. 이런 시대에 누가 감히 군부를 비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냥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총성과 칼만이 정치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오래전 이야기 아닌가? 근데 이시바 총리는 이 모든 게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 교훈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종이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 둘째,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면 나라 전체가 길을 잇는다는 것. 셋째, 언론이 사명을 잊으면 재앙의 나팔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을 막는 유일한 힘은 과거의 실수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런 경고를 하는 데는 아주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세대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과거의 비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언제든 다시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나카 가쿠의 전 총리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전쟁 세대가 사라졌을 때가 두렵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하기를 바란다. 어떠신가요? 이건 단지 일본의 과거사로만 들리시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